나는 그저 아이들이 나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순전히 나를 위한 걱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나는 지팡이를 짚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비로소 편안하고 안락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낡은 집의 철문 위에서 매매라고 적힌 흰 위에서 매매라고 적힌 흰 문 위에서 결국 그들이 말하던 효도라는 것은 한낱 계산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이 내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가져가도록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 이름은 김옥순. 올해 78세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이 낡은 집에서 지켜왔다. 사람들은 내게 진작새 아파트 단지로 이사가라고 권했다. 채광도 좋고 아래층엔 엘리베이터와 편의점도 있어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늘 고개를 저었다. 내 마음속에서 이 낡은 집은 단순한 벽돌과 기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남편 박정수 씨가 했던 그 말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한다. 옥순아, 돌아오면 근사한 새 집을 지어줄게. 그 해 남편은 군대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떠났다. 나는 젊었고 몇 년만 지나면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몇 년은 수십 년이 되었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주둔지에서 병으로 쓰러졌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외지의 새로운 가정으로 쓰러졌다고 했고 나는 그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 낡은 집을 우리들의 끝나지 않은 약속처럼 여겼다. 나는 거실의 낡은 대나무 등나무 의자에 자주 앉았다. 그 의자는 40년 넘게 나와 함께했다. 세월의 흔적 때문에 표면은 희뿌옇게 바랬고 앉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맞은편 벽이 드리워지면 그 빛에 가족 사진마저 희미해 보였다. 사진 액자의 유리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아직 젊고 늠름했으며 옅은 회색 군복은 늠름했으며 나는 그의 옆에 서서 아직 말도 못하는 준호를 안고 있었고 내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아래를 보면 영철이와 수진이는 바보처럼 활짝 웃고 있었고 입가에는 아직 닦지 못한 바갈이 붙어 있었다. 그때 우리 가족은 가장 완전했다. 이 세월 동안 나는 이 집을 지키며 새 아이를 키웠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영리했고 반듯한 글씨를 썼지만 내가 삐뚤빼뚤한 자기 붓글씨를 자랑스럽게 벽에 붙여주기를 고집했다. 영철이는 장난꾸러기였다. 늘 몰래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다가 온몸이 젖어 돌아왔고 나는 화가 나서 그를 마당에 세워두었지만 그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희죽거렸다. 수진이는 나를 가장 잘 따랐다. 어릴 적 고열로 알았을 때 나는 아이를 안고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떨며 오갔고 의사가 괜찮다고 말했을 때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이 모든 추억들이 벽에 바닥 타일에 새겨져 있다. 여름날 선풍기가 윙윙 돌아가며 테이블보 자락을 펄럭이게 하고 그 소리가 탁자 모서리를 툭툭 치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눈을 감고 이 익숙한 소리를 들으며 지난 수십 년의 삶의 숨결을 듣는 듯했다. 이곳의 공기 속에는 새벽 시장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도 있었고 아이들이 밤늦게 숙제를 할 때 나는 먹물 냄새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내 일상이 되었다. 내가 부채를 흔들며 잠시 상념에 잠겨 있을 때 거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어머니. 준호였다. 그는 늘 옷차림이 단정했고 셔츠 단추는 목 끝까지 채워져 있었으며 안경은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마치 모범적인 직장인처럼 보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혼자 이 낡은 집에 사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혹시라도 위험해요. 혹시라도 넘어지면 아무도 모르지 않겠어요? 내가 대답하기도 저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여전히 영철이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성미가 급했고 대나무 소파에
몸을 털썩 던지며 계단도 가파르고 전등도 어두운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저희 누가 책임져요. 요양원으로 가세요. 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수진이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손에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요양원 환경이 정말 좋아요. 어머니가 거기 가시면 저희도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도 시선을 피하며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새 아이가 한마디씩,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말했다. 그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은 차갑게 내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사진 속 웃음은 여전했지만 내 눈앞의 아이들은 모두 변해 있었다. 그들은 내 앞에 서서 그럴듯한 이유를 늘어놓았고 마치 나를 위한 일인 양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영철이의 손가락은 너무나 급하게 탁자를 두드렸고 마치 마음속에 불덩이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수진이는 손수건을 쥐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아무런 진실도 말하지 않았다. 대나무 등나무 의자가 내 몸 아래서 삐걱거리며 마치 내 마음을 대신해 한숨을 쉬는 듯했다. 저녁 식사는 이미 정리되었고 식탁 위에는 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동그란 빛의 고리가 반짝였다. 집은 고요했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었다. 새 아이는 서둘러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준호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늘 침착했고 셔츠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으며 안경은 빛을 반사하여 그의 눈빛을 완벽하게 가렸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내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건 재산 관리 서류예요.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마치 평범한 일을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내 가슴은 그 서류 뭉치가 놓이는 소리에 쿵쾅거렸다. 영철이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다. 그는 이미 담배를 연이어 피워댔고 손가락은 담뱃재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어머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번거로워져요. 집이랑 예금 같은 거 처리하려면 서류가 산더미라 부동산 등기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머니 쓰러지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집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바늘처럼 내 귀에 박혔다.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다시 입에 물고 깊이 빨아들였다. 길게 늘어진 담뱃재가 축 늘어졌지만 그는 털어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공기 중은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내 목은 답답했다. 수십 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의 눈빛. 손짓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안경을 너무 자주 고쳤었고 영철이의 손은 심하게 떨렸으며 수진이는 손수건을 거의 갈갈이 찢어놓을 지경이었다. 나는 부채의 손잡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듯 말했다. 어머니는 아직 치매가 아니란다. 무슨 소리 말이야.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호는 안경을 위로 올리며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요즘 규정이 많아져서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건 다 새로 등기해야 해요. 서명만 하시면 나중에 일이 순조로울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영철이가 끼어들었다. 그의 말은 너무 빨라서 마치 모든 화를 쏟아내려는 듯했다. 맞아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만약 집을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서류만 해도 산더미예요. 등기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 잡아요. 집이라는 말이 또다시 언급되었다. 내 마음은 차갑게 식었고 나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준호는 그를 쏘아보며 마치 그가 너무 말이 많다고 꾸짖는 듯했다. 영철이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보았다. 내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수진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손가락은 떨렸으며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 안 그러면 오빠들이 계속 어머니를 괴롭힐 거예요. 어머니가 더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그냥 서면해 주세요. 내 심장이 쿵하고 세게 내려앉았다. 이 아이는 내가 가장 아꼈던 아이였다. 어릴 적 열이 났던 그 밤 아이였던 다곰 아이였다. 그런데 착하고 온순하며 늘 나를 가장 잘해하려 주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떨며 오갔고 의사가 괜찮다고 말했을 때야. 수진아. 내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나 자신도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내 눈앞에 글자들이 흐릿했다. 나는 분명 글자를 알았지만 그 조항들은 왜 그리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지 소유권 위임, 수임인 같은 단어들이 하나씩 튀어나와 마치 바늘처럼 내 눈을 찔렀다. 내 손은 떨렸다. 수십 년간 지켜온 이 집을 이렇게 쉽게 서명 한 번으로 넘겨줘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새 아이의 표정을 보니 준호는 냉정하게 나를 압박하고 있었고 영철이는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내 마음은 조금씩 약해졌다. 어쩌면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 더 이상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말아야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부채를 내려놓았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펜이 내 손에 쥐어졌는데 펜촉은 비정상적으로 흔들렸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그 서류 뭉치 위에 내 이름을 썼다. 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모든 건 저희에게 맡기세요. 준호는 서둘러 서류를 거두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가벼움이 섞여 있었다. 영철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손수건 위에 뚝뚝 떨어지며 번져갔다. 새 아이의 표정에는 모두 안도감이 서려 있었고 마치 마음속에 큰 돌이 드디어 내려앉은 듯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사진 속 웃음은 천진난만했지만 내 눈앞의 아이들은 이미 사진 속 웃음은 천진난만했지만 선풍기는 여전히 윈윈 돌아갔지만 집안의 답답함을 흩어내지 못했다. 부채는 옆에 놓여 있었고 시원한 바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내 마음은 조금씩 아래로 가라앉았고 끝없이 깊은 곳으로 침잠했다. 내가 서명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재산 관리 서류였을까? 아니면 내가 삶의 뿌리로 삼았던 나의 집이었을까? 내 평생의 정신적 안식처 말이다. 그 서류에 서명한 후부터 내 마음은 줄곧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새 아이는 나를 낡은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며 요양원 시설이 아주 좋고 의사도 있고 간병인도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결정이지 나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렸고 바람마저 차가웠다. 나는 대나무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부채는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지난번 서명할 때의 떨림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거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가장 앞장서서 들어왔다. 마치 출장을 가는 사람처럼 냉정했고 손에는 서류 뭉치와 열쇠를 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고 목소리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차는 이미 불렀어요. 오늘 바로 이사 가셔야 해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영철이가 묵묵히 어두운 얼굴로 몇 개의 봉투를 들고 왔다. 그는 급하게 걷다가 봉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꾸물거리지 마세요. 꾸물거리지 마세요. 그는 제가 다 정리했어요. 꾸물거리지 마세요. 그 소리는 내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그의 얼굴에 짜증과 초조함이 가득하
그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발로는 여전히 바닥을 쿵쿵 찍어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그곳은 내 집이었다. 탁자 하나, 벽돌 한 장, 기와 한 조각, 그 어느 것 하나 나와 아이들 아버지가 아끼고 아껴 모은 것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그저 처리해야 할 때 시선이 흔들렸고 나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수진이는 가장 뒤에 걸어왔고 품에 베개를 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일어섰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문턱에 다다라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낡은 집의 벽은 얼룩덜룩했지만 젊은 시절 나와 남편이 칠했던 페인트 자국이 남아있었다. 거실의 커튼은 낡았지만 아이들이 어릴 적 기어다니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렇게 나는 그들에게 반쯤 떠밀려 차에 태워졌다. 차가 출발하고 창밖의 거리는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익숙한 골목, 격의 낙서, 길 모퉁이에 찐빵 가게가 하나씩 눈앞에서 멀어져 갔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텅 비어 마치 속을 파는 듯했다. 차찬위는 내 늙은 얼굴이 비쳤다. 주름살 하나하나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생각했다. 만약 영감님이 아직 살아계셨다면 그분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떠밀려 갔을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더욱 흐려졌다. 그곳은 새로 지은 큰 건물이었고 유리는 눈부시게 빛났다. 철문 입구에는 안양 요양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과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복도의 바닥 타일은 반짝였지만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그 냄새를 맡으니 내 마음이 울렁거렸다. 마치 병원 복도에 서 있는 듯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 옅은 파란색 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잘 보살펴 드릴게요.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는 매우 친절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친절해도 이곳의 텅 빈 복도, 하얗고 눈부신 벽, 차갑고 깨끗한 방을 차갑고 태얗고 눈부신 벽. 그러나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낡은 집의 얼룩덜룩한 벽도, 삐걱거리는 대나무 등나무 의자도, 익숙한 음식 냄새도 없었다. 준호가 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여기는 집보다 훨씬 시설이 좋아요. 안심하고 지내세요. 영철이는 봉투를 침대 옆에 던져놓고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는 어머니,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라고 말한 후 눈가가 붉어졌지만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두 오빠를 따라 나섰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속이 마치 꿰맨시 터져 나간 듯했다. 텅 빈 방에는 나 혼자만 남았고 그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만 가득했다. 며칠 후 나는 이곳의 노인들을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다. 아래층의 바둑 장기방에서는 70대 후반의 한 노인이 늘 보였다. 백발이었지만 기운이 넘쳤다. 그의 이름은 이만복 씨였다. 그는 바둑을 좋아했고 사람을 보면 늘 한 판 두겠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마치 아직 늦지 않은 듯했다. 그는 바둑을 둘 때 미간을 찌푸리고 돌을 빠르게 놓았는데 승패는 다음 문제였고 오히려 바둑을 통해 하루의 활기를 버티는 듯했다. 또 한 분은 정월숙 할머니였는데 복도 끝에 살았다. 그는 수다 떠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입만 열면 누구네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느니 누구네 꿰뚫고 있는 듯 말이다. 그들의 존재는 내 마음을 완전히 외롭지 않게 했다느니 누구네 딸이 불효했다느니 하는 약간의 우쭐하지만 그러나 매번 밤이 깊어 고요해지면 나는 낯선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고 멀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은 여전히 텅 비어 외로웠다. 낡은 집에 있을 때는 삐걱거리는 선풍기 소리마저 나를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었는데 이곳은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깨끗했다. 깨끗함이 마치 사람과 과거를 단절시키는 듯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익숙한 소리였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날들이 길게만 느껴졌다. 매일 아침 8시 간병인이 문을 두드리며 혈압을 재라고 불렀다. 정오 12시에는 식당에서 정시의 식사가 나왔다. 식탁 위에는 늘 밍밍한 반찬들, 하얗게 데친 채소와 기름기 적고 소금기 적은 국이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질서정연하게 짜여 있었지만 나만의 맛은 조금도 없었다. 나는 자주 창가에 앉아 마당의 잔디밭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도 풀잎들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낡은 집 창밖의 팽나무를 떠올렸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쏴하고 소리를 냈고 새들도 가지에 앉아 지저귀었다. 그 소리 속에는 생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곳의 풀은 잔디밭은 내 마음에 차가운 천 조각처럼 덮여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바둑 장기반에 앉아 있었다. 이만복 씨는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며 탁자를 치며 크게 소리쳤다. 이런, 당신이 잘못 뒀잖아.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나를 멍하니 앉아있는 상태에서 현실로 불러왔다. 정월숙 할머니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내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당신 들었어? 성동구 시장 쪽에 어떤 낡은 아파트에 매매 딱지가 붙었다던데? 내 마음이 쿵 하고 세게 내려앉았고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릴 뻔했다.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릴 뻔했다. 어느 낡은 아파트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어디긴 어디야. 낡은 나무 옆 그 골목 안에 있는 집이지. 집은 오래됐지만 위치가 좋대. 노인들이 이사 나가면 아이들이 낡은 집을 다 팔아치우는 거지.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돌덩이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 그래요? 아마 다른 집일 거예요. 그러나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눈을 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그 서류, 준호의 차가운 눈빛, 영철이의 초조한 재촉, 수진이가 울면서 서명을 권유하던 모습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내 귀를 찔렀다. 다음 날 나는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둘러댔다. 간병인이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혼자 걷고 싶어요. 나는 대문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기사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고 나는 낮은 목소리로 성동구 낡은 집으로요. 라고 말했다. 차가 익숙한 길을 달리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더 조여들었다. 창밖의 거리가 조금씩 익숙해졌다. 초등학교 앞 철문은 여전히 있었고 찐빵 가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길 모퉁이의 이발소는 간판을 새로 달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편안하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발밑에 돌을 매단 듯 무거웠다. 차가 골목 입구에 멈췄고 나는 차에서 내렸다. 익숙한 낡은 집이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문에는 버젓이 흰 종이가 붙어 있었다. 종이 위에는 검은색 큰 글씨로 매매, 구경사절이라고 쓰여 있었다. 내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 종이는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며 나를 비웃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으로 다가가 철문을 비틀어 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다. 문고리는 차가운 금속으로 바뀌어 있었고 내 손바닥에 싸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철문에 기대어 섰고 마음속이 계속해서 싸늘해졌다. 수십 년간 지켜온 집이 이렇게 조용히 그들에게 팔린 것이었다. 그때 관리인 김씨가 다가왔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보고는 어색하게 웃었다. 김 할머니, 아이고,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고리는 왜 바뀌었죠? 김씨의 얼굴에 일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아,
저번 아드님께서 오셔서 열쇠를 집주인에게 넘겨주셨어요. 집을 팔겠다고 하시길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하늘이 빙빙 도는 듯했고 눈앞이 잠시 캄캄해졌다. 집주인이라뇨? 내 목소리는 거의 짜내듯 나왔다. 김 씨는 서둘러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이건 다 어르신들 집안일인데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제 소관이 아니게 됐으니. 나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몸을 돌려 한 걸음 골목을 빠져나왔다. 햇살은 눈부셨지만 그들이 말하던 재산과의 서류, 나를 위한 일이라는 모든 것이 모두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지. 나의 안녕이 아니라 나의 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천장은 하얗게 눈부셨고 나는 한참 동안 그것을 응시했다. 귀에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진 속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현실 속 아이들은 내 손으로 나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마음속은 마치 칼로 베인 듯 아팠다. 그러나 그 아픔 뒤에는 차갑고 단단한 절망감이 서서히 밀려왔다. 그날 낡은 집문 앞에서 그 흰 종이를 본 이후로 내 마음속에는 거대한 돌덩이가 짓눌린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흰 종이 위에 쓰인 매매라는 두 글자가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다. 요양원으로 돌아올 때 다리는 이미 후들거렸지만 손바닥은 손톱으로 긁어 상처투성이었다.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며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이들이 나를 속였는데 나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참고 있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아니었다. 눈물을 닦아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나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내 사촌 동생 김은정이었다. 은정이는 나보다 5살 어렸고 예전에 법원에서 서기로 일하다가 은퇴 후에는 헌책방을 열어 헌책을 팔고 사람들의 소장, 작성을 도와주며 살았다. 우리는 젊었을 때 정이 아주 깊었다. 그녀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할 말은 다 했고 입도 빨랐지만 마음씨는 나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언니 머리 위에 올라서도 가만히 있어 라고 말했다. 그녀를 떠올리니 내 마음속에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을 잡은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간병인에게 바람 좀 쐬러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말리려 했지만 내가 그저 뭘 좀 사러 가는 것이라고 고집하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요양원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차창 밖의 거리는 천천히 익숙해졌다. 차가 낡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붉은 벽돌담은 얼룩덜룩했고 길 모퉁이의 작은 노점상들은 여전히 물건을 팔고 있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그 헌책방의 작은 간판은 여전히 걸려 있었고 페인트는 이미 벗겨져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낡은 책 냄새가 확 풍겨왔다. 종이가 곰팡이 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은정이가 돋보기를 쓰고 장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문소리를 듣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언니, 어떻게 왔어? 요양원으로 이사 갔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입을 열었지만 눈물이 먼저 왈칵 쏟아졌다. 왜 그래? 나는 눈물을 닦으면서 더듬더듬 사정을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나를 속여서 서명을 시키고 낡은 집을 팔려고 내놓았어. 말하면서 내 목소리는 떨렸다. 집인데, 내 친자식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감히 나를 속여서 나를 내쫓고 내 평생의 피땀 어린 집을 팔아버리려고 해. 은정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차갑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예전 같겠어? 나는 흐느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그들 셋이 한 마음인데 나 같은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 그녀는 손을 털고 콧방귀를 뀌었다.
누가 언니가 못 이긴다고 했어? 법에 명백히 쓰여 있어. 집은 언니 소유고 소유권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나는 멍하니 있었다. 무슨 뜻이야? 그녀는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던지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언니가 저번에 서명한 서류는 분명 그들의 언니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든 걸 거야. 하지만 계약서에 집주인 본인이 반드시 현장에 참석하여 확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 하나만 추가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장난칠 수 없어. 언니는 서명할 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 계약은 완전히 무효가 되고 그들은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야 할 거야. 그들은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야 할 거야. 내 심장이 쿵 하고 세게 울렸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내 서명을 가지고 있잖아.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언니를 위해 새로운 버전의 계약서를 만들어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 그때 그들은 일이 순조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미 함정에 빠진 거지. 그녀는 이 말을 할 때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고 마치 새아이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는 듯했다. 나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정말 가능할까? 언니, 내가 예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잊었어? 법원서기 생활을 허스로 한 게 아니야. 그녀는 탁자를 탁 치며 말했다. 그때 내가 친구 한 명 더 부를게. 그 친구는 변호사인데 마침 구매자로 위장할 수 있어. 걱정 마. 그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봐봐.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들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솟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친자식들이잖아. 내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정말 그들의 언니가 엄마라는 것에서 거의들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면 모자 관계의 정은 뭐가 남겠어? 은정이는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이 약해지지는 나음이야. 평생을 지켜온 집을 왜 결국 그들의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는 말 한마디에 빼앗겨야 해. 사람은 정을 나누어야 하지만 뿌리는 지켜야 해. 뿌리가 없으면 언니는 뭐가 돼? 내 눈물이 다시 솟아났지만 그것은 무력한 울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답답함이 터져나오는 듯한 흐느낌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토닥였다. 울지 마. 우리에게 방법이 있어.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거에 매일 그녀의 한 책방으로 갔다. 그녀는 낡은 나무 탁자 위에 서류 문치를 펼쳐놓고 꼼꼼히 대조하며 중요한 조항들을 읽어주었다. 그녀는 펜으로 한 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봐봐. 소유권자가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우리가 박아놓을 색이야. 나는 그 글자들을 보며 마음속이 떨렸다. 그들은 집값만 생각하다가 규정을 간 거야. 그들은 집값만 생각하다가 그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니. 그때 언니가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완전히 바보가 될 거야. 그녀가 말하는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나를 데리고 낚시하러 가던 모습과 같았다. 과감하고 단호하며 대담했다. 며칠 후 그녀는 나를 데리고 그녀의 변호사 친구를 만났다. 그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말에는 직업적인 어조가 섞여 있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구매자로 위장해서 그때 그들을 만나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계약서는 사촌 동생분께서 준비해 주셨으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나는 긴장되고 두려웠다. 혹시라도 그들이 눈치채면 어쩌지?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때 그들은 돈 세느라 바쁠 텐데 누가 조항을 꼼꼼히 볼 시간이 있겠어요? 은정이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언니, 그때 언니는 현장에 가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완전히 가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대 나와의 변호사님이 같이 있을 테니까. 그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바람이 불어와 차가웠다. 나는 차 안에 앉아 가로등이 하나씩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말했다. 자식들아,
너희가 내 집을 팔려고 하지만 이 어미를 우습게 보지는 마라. 너희가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였으니 나도 나설 수밖에 없구나. 은정이와 계약서에 함정을 파놓기로 상의한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는 시한폭탄이 묻힌 듯했다. 그것은 조용히 그곳에 놓여 있었지만 나는 언젠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계산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겉으로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노인들과 잡담하고 바둑을 두며 지냈지만 마음은 이미 이곳에 없었다. 매번 밤이 깊어 고요해지면 나는 낯선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귀에는 선풍기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의 그 말, 그때 그들은 분명 당황할 거야 라는 말이 맴돌았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조급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잔디밭 옆돌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 속에 억누르지 못하는 화가 섞여 있는 것을 들었다. 어머니, 최근에 구매자가 어머니를 찾은 적이 있나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못 들은 척했다. 구매자라니? 무슨 구매자? 그냥 집 문제 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계약은 거의 다 됐고 확인만 남았어요. 누가 어머니를 찾은 적이 있냐고요? 나는 부채를 흔들며 옅게 웃었다. 아이고, 내가 늙어서 귀가 어두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구나. 이틀 지나지 않아 영철이가 급하게 요양원으로 찾아왔다. 그날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냅다 소리쳤다. 어머니, 제가 빚쟁이들에게 죽기 직전이에요. 좀 빨리 협조해 주시면 안 돼요.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천천히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무엇을 협조하라는 말이니? 그는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집 문제 말이에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릴 적 내 돈을 훔쳐가지 마세요. 어머니가 정말 질질 끌면 그때 저랑 얼굴 붉히는 일 있어도 저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그의 눈가가 떨리고 쥐는 일 있어도 궁지에 몰리면 화를 내는 것이었다. 영철아.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네 어미는 정말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단다. 네가 말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니? 그는 이를 악물고 쿵 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 소문은 천천히 퍼져나갔다. 어느 날 오후 정월숙 할머니가 나를 찾아와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옥순 씨, 내가 듣자하니 당신 그 집이 곧 거래될 거라던데. 구매자랑도 거의 얘기가 다 됐다던데.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집이요? 저는 지금 요양원에 살고 있지 않나요? 누가 내 집을 산다는 거죠?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약간 실망한 듯 덧붙였다. 아이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긴데. 당신이 모른다니 내가 괜한 말을 했네. 나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생각했다. 아, 그들 행동이 빠르네. 이 연극이 곧 시작되겠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새아이가 아이와 함께 찾아왔다. 그들이 문을 밀고 들어왔을 때 표정은 각기 달랐다. 준호는 굳은 얼굴에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영철이는 어두운 얼굴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수진이는 눈가가 붉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부채를 흔들며 그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공기 중은 무겁게 응고되어 있었다. 마치 그들이 어릴 적 잘못했을 때 내가 사무실로 불러 세워놓고 벌을 주던 때와 같았다. 어머니. 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를 찾은 사람이 있나요? 누가 집 문제에 대해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나는 그를 덤덤하게 흘겨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설령 누가 나를 찾아왔어도 기억나지 않는단다. 영철이가 갑자기 탁자를 쿵 하고 내리쳤다. 어머니,
저희에게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정말 일을 그르치면 그때 누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부채를 더 세게 흔들었고 눈은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눈은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목소리는 더없이 덤덤했다. 나 같은 늙은 할머니가 뭘 할 일이지. 이건 너희가 처리해야 하니잖니. 나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들이 당황한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부채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 죽은 듯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내가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구나.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또렷하게 알고 있었다. 계약 서명 당일,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에 나는 잠에서 깼다. 마음속에는 돌덩이가 짓눌린 듯 무거웠다. 칠흑 같은 밤에 이리저리 뒤척이며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늘은 중요한 한 걸음이라는 생각에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만약 이 싸움에서 이겨낸다면 내가 평생을 지켜온 집은 여전히 내 손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몇 번 심호흡을 하며 그 불안감을 눌러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머리카락은 하얗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오늘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오늘은 내 손으로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할 것이다. 나는 은정이와 약속했고 그녀는 나와 함께 갈 것이었다. 외출하기 전 그녀는 내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언니, 오늘은 두려워하지 마. 계약서에 그 조항이 명확하게 쓰여 있으니 그때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한마디 말. 하지만 이 한마디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날을 기다렸고 얼마나 많은 밤을 참아왔던가. 변호사 사무실 로비는 차갑고 하얀 불빛으로 가득했고 바닥 타일은 반짝여 그림자마저 또렷하게 비쳤다. 공기 중에는 옅은 청소용 세제 냄새가 섞여 있어 마음을 조여들게 했다. 나는 유리문 너머로 새 아이가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보았다. 준호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메고 있었으며 손에는 계약서를 쥐고 침착한 척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안경을 고쳤었고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영철이는 소파 옆에 앉아 다리를 계속 떨었고 손에는 담배 한 개비를 쥐고 있었지만 끝내 불을 붙이지 않았다. 끝내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담배를 으스러뜨리고 있을 뿐이었다. 수진이는 구석에 앉아 손에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두 오빠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의 눈에는 온통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웃지 않았다. 입으로는 오늘 드디어 집을 팔 수 있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떨림이 섞여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짜 구매자가 나타났다. 그는 은정이가 데려온 변호사 친구였다. 그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셔츠는 반듯했으며 구두는 반짝였다. 그는 로비로 들어서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입을 열자마자 시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동구 낡은 집의 위치는 요즘 보기 드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죠. 그는 전문적이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문 너머로 준호의 눈빛이 풀어지고 안경을 고쳤으며 입가에 드디어 미소가 약간 걸리는 것을 보았다. 영철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몸을 소파에 기댔고 손에 쥐고 있던 불 붙이자 몸을 소파에 기댔고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곧 모두 회의 테이블로 향했다. 탁자 위에는 계약서와 도장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종이가 스치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펼쳐 그들에게 내밀었다. 준호는 펜을 들고 안경을 고쳤으며 구매자를 비스듬히 보며 말했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오실 수 없고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시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임장에 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임장에 서명하셨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더니 계약서의 한 줄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매도자는 소유권자가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확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 순간 공기중은 응고되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한 위임장은 무효입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약서 조언이며 이것은 계약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멍하니 서 있을 때 로비의 유리문이 열렸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머니, 준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영철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수진이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고 온몸이 의자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순식간에 자신감에서 경악으로 변했다. 가짜 구매자는 엽기에 웃으며 일어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모든 장례는 고요했고 펜이 탁자 위에 떨어지는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렸다. 준호는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말했다. 어머니,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이 일이 성사됩니다. 집을 팔면 저희가 빚을 갚고 돈도 좀 생겨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영철이의 초조한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이 집은 낡은 집일 뿐인데 파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난리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흐느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그 순간 나는 문득 그들이 내 자식들이 아니라 세면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탁자 위에 계약서를 응시했다. 내 목소리는 글자 하나하나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집을 파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기 중은 폭발하는 듯한 침묵이 휩싸였다. 변호사는 즉시 계약서를 덮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죄송합니다. 거래는 무효입니다. 조항에 따라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계약금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동의하지 않으셨으니 이 위약금은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가짜 구매자는 이어서 서류를 거두었고 표정은 냉담했다. 계약금 300만 원, 조항에 따라 2배 배상, 즉 6억만 원입니다.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을 탁자 위에 떨어뜨렸다. 영철이는 벌떡 일어섰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이럴 수가. 수진이는 완전히 당황했고 털썩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으며 손수건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그들 맞은편에 서서 그들이 하나씩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며 마음속에서 차갑고 통쾌한 감정이 솟아났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 견뎌왔던 것들, 삼켜왔던 눈물과 억울함이 이 한마디 말 속에 모두 터져나왔다. 그들은 드디어 깨달았던 것이다. 그들이 내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을. 로비의 공기는 사람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거두었고 구매자는 무표정했다. 탁자 위의 찬물에는 새아이의 당황한 얼굴이 비쳤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한쪽에 서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그들이 옹알이를 하고 첫 글자를 쓰고 처음 넘어지고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당황하고 수치스러워하며 마치 현장에서 발각된 도둑 같은 표정은 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영철이가 탁자를 쿵 하고 내리쳤고 찻잔이 쨍 하고 소리를 냈다. 이럴 리 없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졌으며 얼굴은 새빨개졌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가짜 구매자는 그를 덤덤하게 흘겨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서에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계약금 3억만 원, 조항에 따라 2배 배상, 즉 6억만 원입니다. 로비에 6억만 원이라는 세 글자가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영철이가 번개에 맞은 듯 온몸을 떨며
입을 벌리고 한참 동안 우리는 그 돈 못 내요. 라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는 것을 보았다. 그의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고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다. 네가 빚 갚는다고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준호가 이를 악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영철이를 노려보았다. 개소리 마. 영철이가 소리쳤다. 탁자를 내리치는 손마저 떨렸다. 처음에 그 아이디어는 형이 냈잖아. 형이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 복잡한 조언들을 어떻게 알아. 형이 엄마한테 서명하라고 강요했잖아.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안경 아래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그만해. 수진이가 울면서 귀를 막았다. 그만해. 수진이가 울면서 귀를 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빠들이 나한테 서명하라고 했잖아. 나는 원래 팔고 싶잖아. 세 사람이 한마디씩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마치 부정행위를 하다 잡힌 아이들 같았다. 결국 서로를 이기지 못하고 얼굴에는 온통 당황스러움만 남았다. 나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아프고 차가웠다. 나는 입을 열지 않고 그저 천천히 안자부채를 펼쳤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죽은 그들의 쟀지만 그들 세 명의 눈빛이 일제히 나에게로 현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 죽은 듯 고요한 로비에 울려 퍼졌다. 마치 그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차갑게 생각했다. 이제야 너희가 조급해하고 당황스러워졌으니 그때서야 나라는 엄마가 생각나는 것이냐? 하지만 나를 속일 때 너희는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결국 준호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의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뚝 하고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바닥 타일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한때 정신이 나갔나 봐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저 투자했던 돈을 메꾸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거의 흐느낌이 되었다. 나는 그의 늘 차갑고 단단했던 얼굴을 응시했다. 지금은 껍데기가 벗겨진 개처럼 흐물흐물했다. 영철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는 의자를 잡아당겨 몸을 일으켰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공포가 섞여 있었다. 저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저를 쫓아다니며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피해를 줄까봐 두려웠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속여서는 안 됐지만 저는 정말 길이 없었어요. 그의 어깨는 심하게 떨렸고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바닥 타일을 부딪혔다. 수진이는 이미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목소리는 끊겼다 이어졌다 했다. 어머니,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늘 어머니가 혼자 계실까봐 외로울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빠들이 저를 강요했어요. 저는 감히 반대할 수 없었어요. 오빠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두려웠고, 가정이 무너질까봐 두려웠고, 어머니가 저를 버리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울었고, 눈물이 내 무릎을 적셔 옷감을 축축하게 만들었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수진이, 내가 가장 아꼈던 아이. 어릴 적부터 늘 아이가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그녀는 자신이 내 편에 설 용기가 없었다고 직접 인정했다. 그녀는 차라리 오빠들과 함께 나를 속일지언정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내 눈물은 결국 참지 못하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낡은 집은 너희의 뿌리잖니? 내 목소리는 떨렸고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다. 너희가 어떻게 차마 이럴 수 있니? 너희가 자라온 모든 날들이 이 집 안에서 있었어. 너희의 웃음, 너희의 울음, 너희의 울음, 너희의 땀방울 모두 여기에 있어.
너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은 너희에게 남겨줄 지킨 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팔아버리려고 하는구나. 내 손은 부채살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너희는 이 어미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내 목소리는 로비에 울려 퍼졌고 마치 채찍처럼 그들의 몸을 때리는 듯했다. 새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온몸을 떨며 울었다. 내 마음은 완전히 찢어졌다. 나는 가족의 정이 돈보다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나를 상대로 계산을 했던 것이다. 사진 속 그들은 여전히 천진난만한 아이들이었지만 내 눈앞의 그들은 삶과 욕망에 짓눌려 완전히 변해버린 세 명의 어른이었다. 눈물이 내 시야를 휘게 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연극은 단순히 계약의 승패를 넘어 가족의 정이 산산조각나는 아픔이었다. 그날의 사건이 지나고 나서 나는 마치 속이 텅 비어버린 듯했다. 새아이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던 모습은 마치 모처럼 내 머릿속에 박혔다. 밤에 눈을 감으면 귀에는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맴돌았다. 제가 잘못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들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내 마음을 더욱 차갑게 식혔다. 부채는 삐걱거렸고 소독약 냄새는 나는 그들에게 한 발 물러설 기회를 줄까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머릿속에 낡은 집 철문에 붙어있던 그 흰 종이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들이 공모하여 나를 속인 후 나에게 남긴 가장 큰 치욕이었다. 며칠 후 이만복 씨가 바둑판을 들고 흔들거리며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다. 김 선생님, 걱정 마세요. 낡은 집은 안전합니다. 그 세 자식들이 목이 터져라 울어도 소용없을 겁니다. 이만복 씨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기신 겁니다. 나는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얼굴을 감싸고 목소리에는 온통 괴로움이 섞여 있었다. 집은 지켰지만 내 가족은요? 이만복 씨는 멍하니 있다가 한숨을 쉬며 바둑판을 내려놓았다. 가족의 정이라는 건 말이지. 솔직히 말하면 바둑판보다 더 어려운 거야. 그는 더 이상 위로하지 않고 그저 내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는 몸을 돌려하지 않고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불빛은 희미했다. 나는 서랍을 열고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들었을 때 내 손은 계속 달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말들을 하지 않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감님, 이 세월 동안 나는 낡은 집을 지키며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당신은 급하게 떠났고 멀리 간다고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끊겼죠.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아마도 견을 당했을 거라고 말했지만 나는 늘 믿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 고요해지면 나는 늘 대나무 등나무 의자에 앉아 마당의 팽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혼자에게 되뇌었어요. 그는 나와 아이들에게 큰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어. 나는 그렇게 버텨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하루하루 자라났죠. 그때 나는 이 가정을 지탱하며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등불 아래서 해진 옷을 꿰맸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했기에 나는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죠. 사람들은 내가 바보 같다고 기웃었고 여자는 가정을 꾸릴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억척스럽게 새 아이를 성인으로 키워냈죠. 그때 나는 늘 생각했어요. 당신이 갑자기 문을 열고 돌아오면 이 모든 억울함을 당신에게 던져주고 한바탕 울고 불평한 다음 웃으면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끝내오지 않았어요. 영감님, 나도 당신을 원망했어요. 당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당신은 이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아나요? 얼마나 많은 밤을 침대 한쪽이 텅 빈 채로 추위에 떨었는지,
얼마나 여러 번 혼자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집에 와서 저녁을 지어야 했는지. 하지만 당신은 보지 못했죠. 나는 아이들이 자라면 내 고생도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돈 때문에 그들은 공모하여 나를 속이고 나를 낡은 집에서 내쫓고 당신이 약속했던 그 맹세를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사명하던 날 내 손은 계속 떨렸어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아팠던 것은 그 종이가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새아이가 감히 합심하여 나를 상대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영감님,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내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는 은정이를 찾아갔고 그녀가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계약서 탁자 앞에서 나는 내 입으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나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집은 벽돌과 기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집은 지킬 수 있었지만 이 세월 동안 내가 고통받았고 울었고 희망을 가졌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당신은 돌아오지 못했고 아이들도 더 이상 밥상 주위에서 반찬을 놓고 싸우던 그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그들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마냥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모든 희망을 맡기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혼자 내 부채를 흔들며 나뭇잎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지는 것을 보면서 옥순드림 글을 쓰는 동안 내 눈물은 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고 몇몇 글자는 번져서 사라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마당의 잔디밭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몇몇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정월숙 할머니는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얘들아, 오늘 저녁밥은 너무 밍밍하잖아. 나는 한쪽에 앉아 천천히 부채를 흔들었다. 부처럼 나에게 의전히 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안정적이었다. 나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고 마음은 문득 평온해졌다. 집은 여전히 내 것이고 마음은 문득 평온해졌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내가 그들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낸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부채 속에서 나는 소리가 한 번씩 내 마음에 내려앉았다. 내 눈빛은 차분하고 단호했다. 김옥순의 일생은 결국 인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었다. 젊었을 때 그녀는 외로움을 참고 새 아이를 키웠고 늙어서는 눈물을 참으며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공모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날이 오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기억하는가? 그녀가 계약서 탁자 앞에서 천천히 나는 집을 파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로비 전체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새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손에 쥐고 있던 펜마저 떨어뜨렸다. 결국 그들은 하나씩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장면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다. 마음 아팠던 것은 가족의 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고 통쾌했던 것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 할머니로 여겨졌던 이 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을 위해졌던 이 어머니가 그녀가 겪었던 외로움과 배신감은 많은 노인들에게 익숙한 감정이다. 늙으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돈은 예전보다 더 빨리 쓰인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만의 계산을 한다. 그러나 김옥수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늙었다고 해서 휘둘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약해져 무조건 참는 것은 더 많은 상처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가 남편에게 쓴 편지였다. 남은 날들 나는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마냥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모든 희망을 맡기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혼자
내 부채를 흔들며 나뭇잎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 생을 천천히 맞춰갈 거예요. 이 문장은 칼날처럼 사람의 심장을 찔렀다. 집은 지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다는 것이다. 본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8,000명 구독이라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세요.